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여름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 7월입니다. 장마다 보니 며칠 동안 흐린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 짜증 수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모두들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래요. 저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에 가게에 앉아서 창밖을 내려다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이렇게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에는 손님이 많이 없거든요. 그럴 땐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하염없이 내리는 빗줄기를 감상합니다. 남들에게는 제 얼굴에 침 뱉긴 시댁과의 사연들을 저 빗물 속에 씻어내릴 수 있을까 하면서 말이죠.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했던 그 이야기를 오늘은 이렇게 사연으로 털어내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철천지 원수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여버린 그 사람들. 과연 시댁 식구들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다 같이 먹고 살자는데 왜 그렇게 욕심만 가득해서는 제 사업에 사사건건 트집이세요?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못돼 먹었니? 앞길 잘 닦아뒀으면 동생한테도 잘해보라고 알려주지 못할 망정 심보가 고약해가지고는 어이구. 양식을 전공한 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 강남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5년 넘는 시간 동안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그곳에 입사하기 위해서 저는 최저시급도 못 받은 상태로 거의 1년을 버텼죠. 지금이야 노동법이 강화되어서 열정페이라는 것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지만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만 해도 유명한 셰프 밑에서 일을 배운다는 것은 학원을 공짜로 다닌 것과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때였습니다. 설거지 1년, 재료 손질 2년, 보조 3년. 그렇게 어린 나이에 성실함을 인정받아 저는 각종 요리를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일한 경력을 축적하며 저는 제 이름을 내건 레스토랑을 내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중이었죠. 그러다 연애 중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더 이상 보조 셰프로 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야근이 당연했을 뿐더러 레스토랑 근처에서 동기들과 함께 자취를 하던 때였다 보니 유부녀가 된 이상 함께 일하기 어려워진 것이었죠.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쉬움이 가득한 채로 첫 직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신혼집 근처에 있는 요리학원의 양식 수업 강사로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손님들에게 요리를 대접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꼭 제 가게를 열고 싶다는 마음으로 돈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가급적이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하던 남편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미루면서까지 저는 창업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좋으니 아무리 외진 곳이어도 좋으니 그저 제가 개발한 요리를 손님들에게 대접해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었던 열정있던 30대였죠. 하지만 그게 문제였을까요? 시부모님은 물론 둘 있는 시누이까지 이런 저의 모습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언니는 왜 그렇게 가게를 열고 싶어 해요? 요즘 길에만 나가봐도 웬만한 음식점들은 다 점포 정리다 임대다 스티커 붙어 있던데 사업 열면 그냥 손실 난다잖아요. 그리고 너네 나이를 생각해야지. 나이 먹으면 애는 갖고 싶어도 못 가져. 굳이 그렇게 네 꿈만 펼치겠다고 귀한 젊음 소비하는 것도 문제다 얘. 저를 힘들게 한 두 사람,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저보다 한 살이 어렸는데 비슷한 나이 또래다 보니 저에게 약간은 라이벌 의식 같은 것이 있어 보였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저희의 결혼에도 훈수를 두기 일쑤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모은 돈은 얼마나 있었냐, 지금 다니는 회사의 월급은 얼마나 되냐 같은 민감한 질문을 하며 저와 자신의 재력을 겨루어 보는 듯한 태도였거든요. 시어머니 역시 시누이와 비슷한 성격으로 해야 할 말과 하면 안 되는 말을 잘 구분하지 못한 채 다 큰 딸을 감싸며 어와둥둥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한테 보태준 돈 하나 없으면서 사사건건 저희 신혼생활에 태클을 걸며 감나라 배나라 하더군요. 제가 제 일에 열정적인 모습이 내조를 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씌워 하면 안 되는 일들로 매도했습니다. 어머니, 여자는 결혼하면 그 집안을 위해 커리어건 뭐건 희생해야 한다는 조선시대 마인드는 지금 안 통하는 시대라고요. 그러지 말고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팍팍 좀 밀어주셔요. 한때는 이 두 사람의 지나친 간섭과 혼수 때문에 결혼을 후회했습니다.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모든 걸 포기한 결혼을 했나 하는 원망도 많았죠. 하지만 전 어머니에게 팍팍 밀어달라는 응원의 말을 넉살 좋게 했죠. 물론 그게 먹혀들 리가 없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가벼운 말들 때문에 헤어질 수는 없었고 두고 보자 꼭 성공해서 보여주겠다라는 불타는 마음으로 그저 생활비를 아끼고 유흥비를 아끼며 꿈을 향해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처럼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하다 보니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정부에서 젊은 창업자들에게 낮은 금리의 융자와 함께 청년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 중이란 소식을 알게 됐죠. 저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상의 끝에 청년 가게 운영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면접까지 통과하여 저는 국가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저만을 위한 가게를 2년 동안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물론 임대료도 너무나 괜찮은 조건이었기에 저는 뛸 듯이 기뻤죠. 이 소식을 들은 남편도 진심 어린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축하해. 드디어 당신의 꿈이 이루어져 가네. 다 잘 될 테니까 열심히 해봐. 나는 자기 믿으니까. 이때만 해도 남편의 뿌듯한 응원까지 저의 미래는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죠. 시댁은 이 소식을 듣더니 잘 됐다 하는 말은 해주었지만 뭔가 떨떠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거기 위치는 별로던 것 같은데 손님이 많이 오겠어? 나는 또 괜한 돈 날리는 거 아닌가 싶다. 저는 초치는 목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보여주겠다는 일념 하나만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저는 장사를 열기 이전에 메뉴 개발에 열을 올렸습니다. 가게의 규모는 아주 작았기 때문에 매장에서 드시는 손님보다는 포장을 해가는 손님들이 많을 수 있도록 메뉴 구상을 해야 했죠. 제가 일하면서 배운 갖가지 노하우로 불지 않는 스파게티는 물론이고 고기가 넉넉하게 들어간 필라프와 손이 많이 가지 않아도 되는 조각 피자를 개발했습니다. 혼자서 일해야 했기 때문에 아침에 미리 재료를 준비해 놓으면 레토르트 식품처럼 바로바로 익혀서 나갈 수 있도록 동선까지 모두 짜놓았죠. 혼자서 충분히 음식 커버가 가능하도록 몇 개월에 걸쳐서 고민과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개업일. 저의 점포는 여러 청년 사업가들의 음식점이 즐비한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젊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죠.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예쁘고 맛있게 음식을 만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주 동안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다행히 저의 첫 점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장에 온 신경을 쏟아붓고 있을 때 여지없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번갈아가며 메뉴 평가를 해준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친구들을 동원해서 들락거렸습니다. 여기가 우리 올케 언니가 오픈한 가게야. 먹고 싶은 메뉴 다 골라봐. 언니, 이 친구들이 미식가들이라 평가하는 귀신 같거든요. 여기 메뉴 다 만들어 와보세요. 절대평가가 무엇인지 쭉쭉기로 알려드릴게요. 어서요. 아가, 내가 여기 홍보해 주려고 발 넓은 친구들 데리고 왔다. 너 자신 있는 메뉴 좀 만들어서 내와봐. 뭘 그리 몰뚱하게 서 있어. 어서 내와 보라니까.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맛평가를 해주겠다느니 홍보를 해주겠다느니 하면서 무상 취식을 했죠. 한 번이야 가족이니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매주 제 집 드나들듯 하면 그것은 두고 볼 수만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가족이라도 결제를 하고 음식을 시키라고 딱 부러지게 말했죠. 당연히 두 사람은 대번에 눈꼬리를 치켜뜨고는 자신들의 진심도 몰라준다면서 섭섭하다 소리를 지르더군요. 걱정해주는 것은 감사하지만 벌써 입소문이 나서 평가는 더 이상 안 해주셔도 되고요. 어머님도 매장 썰렁할까봐 친구분들 안 모시고 오셔도 돼요. 보세요, 벌써 예약까지 꽉 차 있거든요. 두 사람은 제가 SNS와 예약 리스트까지 보여주며 가족들이 좁은 홀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예약 손님들을 방해하면 되겠냐는 저의 말에 입만 뻥긋할 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두 사람의 발걸음이 멈췄죠. 저의 매장은 유명 레스토랑에서 일한 경력이 뒷받침되어 그 동네에서 가성비 좋은 이탈리안 음식점으로 서서히 유명해졌어요. 맛도 맛이지만 플레이팅에 더욱 신경 썼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먼저 먹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저의 이런 노력 때문에 운이 좋게도 각종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타지에서도 몰려왔습니다. 100만 맛집 유튜브에도 제 가게가 소개되기도 했죠. 저는 저 혼자 운영하는 작은 가게로 시작했지만 늘 점심 장사가 끝나기도 전에 재료 소진으로 솔드아웃 팻말을 걸어야 할 정도로 바쁘게 바뀌었습니다. 얼마 뒤에는 너무나 사람이 많이 모여서 서빙을 위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도 했으니까요. 언니, 저도 음식 장사 해보고 싶은데 요리하는 거 옆에서 배울 수 있어요? 네? 기본적인 것은 학원에서 배워야죠. 저는 제 장사하느라 바빠서 남 가르칠 수 없어요. 그냥 옆에서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죠.
어릴 때부터 장사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안 돼요? 그러던 어느 날 매일매일이 정신없는 와중에 시누이가 전화를 걸더니 제 밑에서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뜬금포를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가게를 열겠다고 했을 때에는 자영업하는 사람들 다 망하는 추세인데 뭔 그런 거라냐고 하냐고 잔소리를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 제 일이 잘 되니 배가 아픈 모양인가 봅니다. 저를 따라하고 싶어 하더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본적으로 요리를 배워놓은 사람이면 말을 안 해요. 제가 보기엔 요리의 요자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면서 무슨 음식 장사를 하겠다는 걸까요? 저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단칼에 거절했고 징징대던 시누이는 입을 삐죽 내밀며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시어머니의 전화가 또 한 번 걸려왔습니다. 얘 우리가 남이니? 장사가 잘 되면 동생한테도 알려주고 그래야지. 옆에서 가르쳐주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래. 어머니, 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남 가르쳐줄 시간은커녕 화장실도 못 가요. 그리고 정말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장사하는 재미치 아니라 전문 학원에 가서 기초부터 배워야죠. 이번에도 저는 단호하게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속셈이 뻔했죠. 제 가게가 유명해지는 것 같으니 옆에서 발을 담그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시누이는 한 직장에 1년도 못 버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대로 된 직업 없이 흥청망청 세월을 보내고 있었기에 배운다고 해봤자 얼마나 진심이겠어요? 굳은 일도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별 불만 없이 열심히 하는 저와는 성향 자체가 딴판이라 느껴졌거든요. 불 앞에서 일하는 직업은 다 예민해지기 마련이잖아요. 요리하면서 얼마나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제 사업에서 남 불편해하면서 일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죠. 저는 두 사람의 난처한 부탁을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동생과 어머니 대신 사과를 하며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연락해놓겠다 말했습니다. 엄마, 음식 장사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직장 생활 1년도 못 버티는 녀석이 무슨 장사를 한다고 하냐고요. 이 사람도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하고 싶으면 요리학원부터 다녀서 스스로 기본부터 배우라고 하세요. 그렇게 저는 시댁과의 불편한 상황이 더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시누이의 행동은 더욱 눈엣가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빈말인 줄 알았던 시누이가 통화 이후부터 스스로 요리학원을 끊더니 양식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양식 요리가 제 전유물도 아니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배울 수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저와 그런 통화 이후에 뜬금없이 요리를 배우러 나간다고 하니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경 쓰인 것은 잠시, 곧 저는 바쁜 일상에 파묻혀 시누이의 행보를 서서히 잊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신없는 사계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여의 기간 동안 저는 꽤 괜찮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학원에서 강사를 할 때보다 3배 가까운 돈을 월 수입으로 거둘 수 있었죠. 가게가 워낙 작다 보니 포장이 주로 이루어졌고 덕분에 인건비도 아르바이트생 1명분만 나갔습니다. 순이익이 높아지면서 저는 더 큰 가게를 차리는 부푼 꿈을 가슴에서 키워갔습니다. 남편 역시 인기가 많아진 가게를 보니 자기가 도울 것이 있냐며 옆에서 보조를 하겠다는 농담을 던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남편을 통해 시누이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요리학원을 통해 양식 자격증을 취득한 시누이는 동네 작은 가게를 오픈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자본은 다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여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뭘 믿고 거기에 투자를 해주는 건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너무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다 생각이 있으니까 투자해 주신 거겠지. 그리고 막말로 그 돈은 어머님, 아버님 거니 어떻게 사용하시든 두 분의 마음이야. 남편은 그런 부모님의 선택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시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여동생이 사업한다며 끌어쓰는 건데 어떤 자식이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게다가 본인이 어릴 적부터 기초를 쌓아갔던 일도 아니고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배운 기술을 이용해서 억대 투자금을 쓰겠다는 건데 저 역시 남편의 걱정과 마음을 이해했지만 괜히 안 좋은 소리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걱정을 덜기 위한 위로를 애써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개업할 때는 찾아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남편은 불만투성이어서 찾아가기도 싫다고 했지만 저는 아무리 그래도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어떻게 모른 척 하겠냐고 남편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차피 동일한 상권도 아니고 시누이가 스스로의 앞가림을 하려고 저렇게 한다는데 제가 뭐라고 불편해할까 싶더라고요.
저랑 연관되지만 않는다면 같은 업종이라고 해도 부딪힐 일이 없겠다 싶었죠. 개업하는 주에 저는 시간을 빼서 남편과 시누이의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한 자리에 인테리어도 깔끔하더라고요.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은 2인용으로 5개 정도 차려진 자그마한 가게였습니다. 가족 단위의 손님이 아닌 데이트 손님들을 받기 위해 아기자기 꾸며놓은 가게라는 게 확 느껴지더군요. 이 정도로 오픈하려면 돈 꽤나 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누이가 조금 부러워지기도 하더라고요. 자기야, 나 솔직히 좀 부럽네. 난 이런 든든한 백이 없어서 힘들게 시작했는데 아가씨는 부모님 지원으로 이런 멋진 가게를 오픈했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저도 사람이다 보니 부러운 마음이 깊숙한 곳에서부터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이해한다면서 대신에 자신이 든든한 백이 되어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며 너스레를 떨더군요. 덕분에 잠시 부러운 마음을 잊을 수가 있었답니다. 잠시 후에 시부모님들도 도착해서 저희 넷은 테이블을 붙여서 앉은 후 시누이의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파스타와 리조또, 조각 피자가 테이블에 펼쳐졌는데요. 저는 워낙에 경력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디피되어 있는 음식의 스타일만 봐도 맛이 있겠다, 없겠다, 대강적인 느낌이 왔습니다. 소스가 묽게 퍼지고 면이 뚝뚝 끊어지는 걸 보니 아직은 요리가 손에 익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주방에서 요리를 마치고 평가를 위해 테이블에 앉은 시누이는 눈을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맛있다, 얘. 이건 말 하나 마나 잘 될 수밖에 없는 맛이니까 걱정 붙들어 매. 여보, 우리 딸 이러다가 대박 나겠는데요? 부모님은 요리가 맛있다며 장사가 대박 날 거라고 껄껄껄 웃으셨습니다. 저는 메뉴판에 적힌 가격을 보고는 가격에 비해 음식 퀄리티가 다소 낮다고 느꼈지만 굳이 그런 나쁜 이야기를 개업한 날에 찾아와서 하는 바보는 아니기에 맛있다고 소스 느낌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시누이는 전문가인 제 평가에 약간 안심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개업 식사를 마친 뒤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 남편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로 맛이 괜찮았어? 난 솔직히 가격에 비해 맛이 별로였거든. 남편은 가격에 비해 맛이 별로라며 저의 생각과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맞장구 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죠. 같은 분야의 일이다 보니 저의 한마디가 시누이와 엮이게 될까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개업발도 한 달이지 동생 가게 파리만 날리고 있다네. 음식이 맛있어야 사람이 올 거 아니야. 대체 부모님은 뭘 믿고 투자를 했는지, 아휴. 예상했던 대로 시누이의 가게는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손님들은 먹어보면 이 집이 맛있다 맛없다 단번에 알아맞히잖아요. 게다가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입소문이 아닌 SNS 소문으로 장사가 활성화되는데 한 고객이라도 별로다라는 평가가 있으면 그 가게의 이미지는 삽시간에 떨어져 버린답니다.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누이의 가게를 검색하면 평점이 처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도 시부모님의 노후 자금이 투자된 가게인데 개업한 지 한두 달 만에 다시 장사를 접게 되는 것은 저희에게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시누이의 일에 신경 쓰지 말자, 엮이지 말자 생각해도 남편 입에서 파리만 날린다는 말을 들으니 더 이상 모른 척하기도 힘들더군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시어머니는 또 한 번 제게 찾아와서 시누이를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제주도 좋은 애가 왜 안 도와주고 있니? 우리 노후가 힘들어지면 너네한테도 안 좋은 거 몰라? 기왕 장사한다고 열었으니 너가 팁 같은 것 좀 알려주고 해.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가서 개선점 있는지 시누이랑 이야기해볼게요. 그렇게 저는 주말을 빼서 시누이의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시누이는 저의 도움이 절실해 보였지만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긴 왜 왔대요? 퉁명스럽게 말하더군요. 저는 시누이가 요리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다음 소스의 양은 어떻게 조절하는지, 불의 세기는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같은 아주 간단한 팁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완성된 요리에서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이걸 바꾸면 더 나아질 거라는 조언도 해주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고기를 굽고 볶음밥을 만들며 좀 더 맛있게 만들어질 수 있게 코칭했습니다. 시누이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도 제 레시피를 빼곡하게 메모했습니다.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하면 될 것이지 왜 이렇게 자존심을 굽히기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반해 저의 가게는 이제 동네 맛집만 검색하면 바로 위에 뜰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대기줄이 너무 길다 보니 매장을 꾸려나가기에는 점심 장사만으로도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에 몇 인분만 팔겠다. 스케줄을 맞춰 음식을 준비했고 그 타이밍에 맞춰 선착순으로 한정된 음식을 판매했죠. 이런 전략이 오히려 손님들을 더 끌어모으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줄 안 서면 못 먹는 곳이란 수식어가 붙으면서 입소문이 더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장사 스케줄 덕분에 오후에는 다른 메뉴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기 위한 장소 물색을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었죠.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이제 1년 정도만 더 고생하면 이곳이 아닌 더 매장이 넓은 가게로 이전할 수 있을 목돈이 마련될 예정이었습니다. 매일 쌓이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더 넓은 레스토랑 이전이란 목표가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주 6일을 근무하는 저는 몸이 힘든 줄도 모르고 더욱 열심히 음식을 판매했죠. 계절이 바뀌면서 저는 계절 음식도 개발하였습니다. 이탈리아 음식을 메인으로 한 가게이지만 여름에는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냉국수를 컵 용기에 팔아서 판매를 했는데 이게 또 대박이 났죠. 냉국수와 함께 먹는 피자가 은근히 사람들의 입에 잘 맞아서 손님은 더욱 북적거렸습니다. 근데 사장님, 저 요즘 좀 이상한 사람이 자꾸 눈에 띄어요. 그 하얀 티셔츠 입고 오는 귀걸이한 남자 기억하세요? 하얀 티셔츠에 귀걸이? 글쎄, 나는 주방에서 음식하느라 바빠가지고 그 사람이 왜? 저희 가게에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는데 저번에는 음식을 기다리면서 사장님 뒷모습을 폰으로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찍냐고 말했더니 그냥 음식하는 모습을 찍는 거라곤 하는데 그 뒤에도 영 수상해서. 흰 티셔츠에 귀걸이를 한 남자는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게 오픈 시간부터 밀려 들어오는 주문을 홀로 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고객들하고는 실제로 눈인사 한번 못할 정도로 바쁘거든요. 주문이며 계산 그리고 음식 서빙까지 모두 아르바이트생 혼자 도맡아 하는데 아르바이트의 눈에 자꾸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지 뭐예요?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상세히 말해달라고 했죠. 그 남자는 최근 들어서 거의 2주 가까운 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한 번 주문할 때 저희 매장에서 팔고 있는 모든 음식을 한꺼번에 주문한다고 하죠. 포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이니 그러려니 하겠지만 2주 동안 똑같은 음식을 모두 포장해서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다고 해도 2주 동안이나 동일한 음식을 먹는 그룹이 있긴 어려울 테니까요. 그리고 그 남자요. 처음에는 음식을 기다리면서 매장에 이곳저곳 사진을 찍길래 그냥 인증샷으로 찍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몇 주가 지나서도 올 때마다 사진과 영상을 찍어대는 게 영 이상하단 말이죠. 이상하다는 아르바이트생의 소리에 저도 처음에는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그 행동이 2주 동안 반복되고 있다고 하니 참 이상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 오는 가게인데 왜 매번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건지? 그리고 매장 분위기를 찍어가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저희 요리하는 모습을 몇 분 동안 쭉 찍는다든가 찍을 필요 없는 소스통과 재료통을 찍는다든가 주방 내부 이곳저곳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은 뭔가 꺼림칙한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 주방은 청결을 유지한다는 것을 고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오픈 형식이라 볼 생각이 있으면 사방을 다 볼 수 있었거든요. 아르바이트생이 특히나 의심쩍었다는 행동은 바로 음식을 받고 나간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마침 포장 용기가 떨어져서 가게 밖에 있는 창고 쪽으로 돌아서 나가는데 그 귀걸이를 한 남자가 포장 음식을 발밑에 놔두고는 저희 가게 창고 주변을 뒤지고 있었다지요. 저기요, 지금 거기서 뭐 하세요? 라고 물으니 화들짝 놀라며 그냥 무슨 재료를 쓰나 궁금해서 보고 있었다는 이상한 말을 남기고는 도망치듯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뒤진 상자가 저희 분리수거 버리는 큰 통이었는데 새 것도 아니고 다 쓴 빈통을 왜 뒤적거리는 건가 싶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영 기분이 찜찜해졌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는 사람들은 소스를 뭘 쓰세요? 여기에 들어간 햄은 어디 거예요? 같은 질문을 받긴 했지만 그렇게 대놓고 이것저것 도둑 촬영하고 뒤져보는 사람은 처음이었기에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 레시피를 궁금해해서 그러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다음에 그 손님이 또 오거든 나에게 사인 좀 보내줄 수 있지? 그리고 다음날 정신없이 요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아르바이트생이 부엌으로 들어와서는 저의 등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저는 뜨거운 화덕 안에서 구워지는 피자를 꺼내며 아르바이트생을 돌아봤죠. 눈빛과 고갯짓을 이용해 저에게 사인을 보내오는 걸 보아 어제 말했던 그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바생은 티나지 않게 저에게 뭐라 하더니 다시 매장으로 나갔고 저는 어색하지 않게 매장 앞에 서 있는 한 남자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멀쩡하게 생긴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남자로 귀에는 십자가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링기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가게 이곳저곳을 훑어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그냥 타이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열심히 메모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저는 그 사람이 주문한 음식을 확인하고는 직접 전달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순서대로 음식을 포장하고 전달한 뒤 마침내 그 남자의 차례가 되었죠. 손님, 저희 가게 매일같이 찾아오시네요. 음식은 입에 잘 맞으신가요? 네? 네, 맛있더라고요. 저는 포장 음식이 한가득 담긴 봉투를 두 손으로 건네며 괜히 말을 붙였습니다. 남자는 저의 등장과 목소리에 깜짝 놀라며 눈길을 피하더군요. 그리고 급하게 음식을 받아들고는 가게 밖을 나갔습니다. 저에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사선으로 고개를 돌려버리는데 정말 아르바이트생이 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다음번에 또 오면 다시 말을 붙여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그 남자는 두 번 다시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정체는 한 달 뒤에 드러나게 되었죠.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 가게 이름을 검색해보곤 합니다. 각종 SNS와 블로그의 음식 리뷰를 확인하며 여론이 어떤지 틈틈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야 좀 더 맛이나 서비스 측면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늘 별 5개를 받던 저희 가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가게 음식이 별로라는 리뷰가 심심치 않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수심을 잃었네요. 예전에 먹었던 맛이랑 완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줄이 그렇게 길었는데 갑자기 줄 없이 먹을 수 있게 됐는지 알겠습니다. 2호점을 내더니 맛이 완전 달라져서 실망했어요. 다신 안 갈 예정입니다. 2호점이 무슨 말이고 줄 없이 먹을 수 있다는 말은 또 뭔지? 저는 이해가지 않는 내용을 보고는 누군가 저의 가게를 사칭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의 사진과 리뷰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했죠. 그런데 음식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저의 메뉴를 따라한 아류작이라는 것을요. 그곳에는 제 가게의 상호를 적어놓고 있었지만 제가 만든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모양도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하지만 제 것을 모방한 다른 사람의 음식이었기에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바로 댓글을 달며 이 음식점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얼마 뒤 답댓글이 달렸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곳은 저의 시누이가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리뷰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그곳 역시 저의 가게라고는 적었지만 위치상으로는 시누이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더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가까스로 참으며 어떻게 대처할지 머리를 굴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일단 팩트를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기보다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부탁하기로 했죠. 저는 일이 끝난 후 이런저런 사건의 경위를 알려주며 확인을 위해 한번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당황한 아르바이트생은 기꺼이 시누이의 가게에 찾아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정말 우리 가게 음식과 똑같은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저 충격 먹었어요. 저희가 만든 요리랑 똑같아요. 물론 맛은 차원이 다르지만 플레이팅이나 조리법 같은 거 우리 가게랑 판박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네. 이거 완전 도둑질인데? 더 충격인 건요. 가게 안에 2호점이라는 안내판이 떡하니 걸려있는 거예요. 이것 좀 봐보세요. 핸드폰에 찍힌 사진은 정말 말문이 턱 막히는 글귀였습니다. 저의 가게 이름을 적고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낸 2호점이라는 멘트. 시누이는 가게의 상호까지 도용한 채로 자신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음식을 따라한 건지, 그리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건지. 저는 핸드폰에 담긴 사진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넘기며 확인하다가 결국 가만히 있으면 쭉 가만히로 알겠구만 하는 생각에 차키를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함께 신우의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점심 장사만 하는 저와는 다르게 저녁까지 가게를 오픈하고 있던 신우이. 손님들이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남편 차에 앉아 클로즈로 바뀔 때까지를 기다렸죠. 드디어 마지막 손님이 가게 문을 나섰고 매장에는 클로즈 팻말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때에 맞춰 남편과 함께 차를 나서려고 했다 순간 나가려는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매장 바로 앞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멀끔한 남자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래? 누군데? 저 사람 우리 가게 2주 가까이 와서 맨날 음식 포장해 갔던 남자야. 나 요리하는 모습도 동영상으로 찍어가고 우리 가게 창고에 있는 물건들도 뒤져보던 그 남자. 그 십자가 귀걸이를 했던 남자.
그는 영업이 끝난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동업자라는 단어가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 사람이 스파이 짓을 한 신우이의 동업자가 아닐까 생각이 머리를 강타한 것이었습니다. 제 요리 레시피를 저렇게 훔쳐가고 제가 어떤 종류의 재료를 쓰는지를 2주 동안이나 염탐하며 자기의 요리에 적용시킨 두 사람. 남편은 정신 나간 것들이라는 욕설과 함께 차에서 일어났고 저도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성큼성큼 신우이의 매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신우이 나 좀 봐요. 어머, 오빠랑 언니가 여긴 웬일이에요? 매장에는 블라인드가 내려간 상태였고 제가 문을 열었을 땐 신우와 그 남자가 함께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등장을 본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토끼눈이 되었고 저는 남자 얼굴을 확인하고는 확신에 차버렸죠. 신우, 여기에 내가 왜 찾아왔는지 알죠? 신우는 저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남자는 애써 저에게 얼굴을 안 보여주기 위해 뒤돌아서며 조리도구를 정리하는 척 딴청을 피우더군요. 저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각종 리뷰를 신우이 앞에 보여줬습니다. 2호점이라는 오해가 섞인 블로그 내용과 더불어 저는 카운터 앞에 있는 2호점이란 팻말도 함께 가르쳤죠. 제가 여기 2호점으로 내자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협의된 사항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별뜻 없이 그냥 같은 가족이니까 2호점이라고 써는 거예요. 근데 그거 따지려고 연락도 없이 쫓아왔어요? 신우이는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 당당한 태도에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찾아오면 저 모르게 분점인 척한 것이 잘못이 아니란 식의 막 나가는 논리를 펼치려고 작정이라도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불쑥 끼어들려는 남편을 저지하며 신우이 옆에 있는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딴청 그만 피우세요. 누군지 다 알고 왔으니까요. 제 요리 전 메뉴 항상 포장해 갔던 분이시죠? 저희 요리 레시피 찾아보려고 주방 동영상도 찍어가시고 저희가 쓰는 재료도 뒤지셨고요. 얘가 뒤지긴 뭘 뒤져요. 언니는 왜 생사람 잡고 그래요? 누구예요? 동업자예요? 동업자랑 편먹고 제 요리 카피해가고 2호점이라고 속이며 장사한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소지 있다는 거 신우 정말 몰라서 저지른 짓이냐고요. 남편은 남자에게 얼굴을 보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우는 가운데서 소리를 왜 지르냐며 난리였죠. 큰 소란이 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남자는 저희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런 일에 얽힌 것이 짜증나는 듯 똥 씹은 표정이었죠. 그리고 저희 네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자의 정체는 동업자가 아닌 신우이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던 예비 신랑을 시켜서 저희 가게 스파이 짓을 시킨 것이었죠. 그걸 또 고지곳대로 듣고는 남의 피와 땀과 노력이 섞인 레시피를 카피해간 사람을 어떻게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 해도 저는 절대 이 두 사람과 잘 지낼 수 없겠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저와 남편은 두 사람의 몰지각한 행동에 경찰까지 부를까 하는 분노까지 치솟았습니다. 언니, 한 번만 봐줘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랬어요. 언니한테 조리법을 배운 적이 있어서 2호점이라는 간판을 걸고 잘해보려고 그랬다고요. 딱 한 번만 봐줘요. 오빠, 언니 좀 말려줘 봐요. 잘못한 것은 아는지 싹싹 비는 신우이의 호소에 결국 한 번은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양심적으로 사업을 하자고 말했죠. 신우이는 저의 단호한 말에 입술을 깨물며 가족끼리 뭐 그리 큰일처럼 구느냐 씨부렁댔지만 남편의 호통에 다시 깨갱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동생의 남자친구에게도 잘못된 일이라 생각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남자가 되라며 한마디를 거들었고 남자친구란 사람은 네 대답은 잘했지만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훈계를 듣는 것이 엄청 못마땅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소동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신우의 가게에 놓아두었던 2호점 관련 안내 판넬도 치웠고 기왕 판매하고 있는 메뉴는 단번에 바꿀 수는 없으니 2호점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메뉴 이름을 바꾸기로 했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시부모님에게도 들어갔습니다. 동생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동생의 무능에 투자를 한 부모님도 알아야 한다며 남편이 시어머님께 이야기한 것이죠. 너는 부족함 없이 돈도 벌고 사업도 잘 되면서 하나의 내 시누이 도와주는 것이 그리도 싫으냐? 에휴, 못돼도 너무 못됐다, 너는. 도와주는 것과 카피해서 자신의 것으로 무단 도용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저희가 하는 일이 한두 살 먹은 아이들의 소꿉장난도 아니고 당연히 지킬 것은 지켜야죠.
남편은 그렇게 오랫동안 부모님을 보고 살았으면서 아직 자기 어머님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를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남의 딸 귀한 줄은 모르고 자기 딸 귀한 줄만 아는 시어머님은 오히려 가족이면서 니꺼 내꺼 구분지으며 야박하게 군다고 저희 부부를 나무라셨죠. 저에게 돌아온 피해는 피해라고 생각지도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오직 저와 남편, 아니 실질적으로는 시누이의 사업을 도와주지 않는 저를 곱깝게 보셨죠. 제 손에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기에 저는 어머님의 그런 행동에 얼마 남아있지도 않았던 점마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시누이 가게와 관련된 오해는 금방 풀린 것이죠. 오히려 저희 가게를 자주 찾아오시는 단골 손님들이 다른 가게라는 포스팅을 자발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제가 굳이 하나하나 해명하지 않아도 일이 술술 풀렸죠. 시어머니와 시누이 복이 없는 만큼 저는 그래도 장사 부분 있나 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제가 정부와 약속했던 2년의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몇 달이 채 안 남은 때였습니다. 그동안 목 좋은 곳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내며 열심히 일한 끝에 저는 은행의 도움을 받는다면 테이블도 열어 놓을 수 있는 가게를 오픈하기에 충분한 현금이 모였습니다. 어차피 정부와 약속되었던 가게는 2년 이후에는 재계약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미리미리 가게 자리를 알아보러 분주히 움직였고 집과 거리도 가깝고 임대료도 괜찮은 장소를 물색해 두었죠. 저는 가게 이전과 사업을 확장시킬 계획으로 바쁠 때 시누이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파렴치한 짓을 했던 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 남자랑 결혼을 하는 거야? 사람 됨됨이가 영 아닌 것 같던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 뭐 그렇게 나쁜 인간이겠어. 부모님도 다 알아보시고 결혼시키시는 거겠지. 저의 걱정과는 달리 상견례를 마치고 웨딩홀을 계약한 뒤 신혼집을 알아보는 시누이 역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저희 내외와 시누이는 그 사건 이후로 큰 왕래 없이 서로 잘 사는 식으로 지냈기 때문에 결혼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 수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시누이의 결혼식이 한 달 남짓을 놔두고 있을 때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제가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을 하고 은행 업무를 보러 바쁘게 뛰어다니던 날이었어요. 저는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가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제가 계획했던 자금보다 더 많은 돈을 은행에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제 사정을 모르시는 시부모님은 곧 사위가 될 사람과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며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냐며 저희 내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너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는데 코빼기도 안 비추니? 얼굴 보면서 밥이라도 먹게 저녁 시간에 맞추어 와라. 저는 보기 껄끄러운 사이였지만 굳이 내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늦지 않게 방문하기로 했죠. 저녁 자리에서 아주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 시누이와 시누이 예비신랑은 결혼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얼른 식사 자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소주가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되며 식사 자리는 길어져 갔습니다. 아버님이 주시는 대로 술을 받아 마시던 시누이 예비신랑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모습이었고 술을 꽤 잘 마시는 시누이는 연신 찡얼대며 식사 자리를 쉽게 끝내지 않더군요. 그런데 결혼 얘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저희에게는 아주 불편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랑 아빠는 우리 결혼할 때 가전제품 하나씩 해주기로 했는데 우리 잘난 오빠는 나 뭐 해주려나? 술김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시누이는 남편에게 뜬금없이 선물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오빠라면 결혼 선물로 필요한 가전제품 같은 걸 사줄 수 있겠죠. 하지만 남편은 자기의 결혼에는 10,000원 한 장 주지도 않았던 동생이 자신에게 대놓고 요구해오는 것이 그리 썩 귀엽게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저와 남편은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가증스럽게 물어오는 시누이가 얄미워서 생각해본 적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퉁명스러운 대답을 듣던 시어머니는 오빠라는 사람이 동생 결혼하는데 그게 뭐냐고 또 거들며 타박을 하더랬죠. 저는 옆에서 고분고분 듣고만 있기 싫어질 정도로 슬슬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네는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었으니 못해도 냉장고 하나는 선물해줘야 하지 않겠어? 저희 결혼할 때 시누이가 뭐 해줬었죠? 냉장고였나요? 세탁기였나요?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시어머니가 또 얄궂은 소리를 하자 저는 한마디 꺼내 들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척 되물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준 것을 자각하라는 의미였죠.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저의 의중을 눈치챘는지 눈을 흘기며 또 똥 씹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저의 의중을 모르는 시아버지만이 너가 받은 것만큼 선물해주면 되지. 라는 말을 거들었죠. 상황을 모르는 아버님이 한마디 거둔 게 시누이의 입을 합주기로 만들어버리는 멘트라 저는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씩 올라갔습니다. 너는 무슨 염치로 선물을 달라 말하냐? 그냥 너네 알아서 해. 우리한테 더 바라지 말고. 남편은 자기 앞에 있는 소주를 원샷하더니 인상을 찡그린 채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 때문에 집안에서 깨진 돈이 얼마인데 또 가족들한테 돈 타령을 하냐는 식의 경고 멘트였죠. 시누이는 염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부끄럽고 민망한 이야기라는 것을 스스로는 알 수 없는 캐릭터였습니다. 남편의 냉소적인 말에 시누이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며 목소리를 키웠지요. 그런데 술이 좀 거나하게 취한 예비 신랑이 갑자기 숟가락을 팍 하고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깜짝 놀란 저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로 풀린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고 있는 예비 신랑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형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번에도 그렇고 면전에 대고 너무 무안 주시는 거 아니냐고요. 아이고 김서방, 술이 많이 취했나 보네. 얘는 별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술김에 나한테 시비 거는 건가 자네? 시어머니는 당황하여 예비 신랑을 말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혀가 꼬부라진 목소리로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두 사람한테 불만 있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인사하러 온 자리에서까지 무안을 주는 게 어른이냐며 빠락빠락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점잖게 그만하라고 말렸고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과 예비 신랑을 번갈아가며 뜯어 말렸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그만하라고 그냥 집에 가자고 말했지만 하극상이라고 여긴 남편의 눈은 이미 분노로 들끓고 있었죠. 남편은 계속 말해보라며 자극했습니다. 이미 술에 취할 대로 취한 시누이의 남자친구는 목소리를 점점 키워나갔습니다. 발음이 어눌해서 뭐라고 하는지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동안 쌓인 게 많았다는 둥,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너무 대놓고 핀잔을 주는 거 아니냐는 둥, 20대 남자들끼리 티격태격할 때 쓰는 것 같은 말투로 남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상에, 처가에 와서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이런 추태를 부리는 게 정상인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자기 여동생에게 한 말이지 남자친구를 겨냥해서 한 말이 아니었거든요. 어째서 그걸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서 화를 내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아,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제가 조만간 갚을게요. 네? 갚을 거니까 이제 그만 좀 눈치 주라고요. 여자들끼리 두 사람을 뜯어 말리던 도중 급발진을 한 예비 신랑. 갑자기 돈을 갚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쳐다봤고 남편은 헛소리를 하고 있는 예비 신랑을 노려보며 답답하단 듯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시누이는 자기 남자친구의 입을 막으며 그만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채근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두드려 맞은 것처럼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답답해하셨죠.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에구, 답답해라. 말 좀 해봐. 무슨 돈을 갚겠다는 거냐고. 아니야, 엄마 아무것도. 이 사람이 지금 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가 봐. 일어나 얼른. 시누이는 더 사태가 커지기 전에 억지로 남자친구를 끌고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취해서 몸도 제대로 못 가누던 남자는 시누이에게 끌려나가면서 나뒹굴지를 않나. 에이씨 하는 육두문자를 내뱉지 않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겨우겨우 두 사람이 대문 밖을 나가자 그제야 집안이 고요해지더군요. 식탁 앞에 덩그러니 남은 우리들은 이 난감하고 민망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 건지 이해하려고 애썼지요. 남편은 입을 꾹 다문 채 애꿎은 소주만 연거푸 마셨습니다. 저 애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너네 돈 문제 얽혀있냐? 얼른 말해봐. 사람 답답하게 하지 말고. 너네 둘이 무슨 문제 있어? 두 분은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남편은 말하고 싶지 않아 했지만 이미 상황이 이렇게까지 와버린 이상 말하지 않고 감추는 것이 더 이상해 보였죠. 저는 남편의 어깨를 툭 쳐서 다 이야기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제 눈빛을 읽은 남편은 한숨을 푹 쉬다 사건의 전말을 토로했습니다. 저의 음식도용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날 네 사람이 만난 후 저는 더 이상의 왕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꼴에 자신이 오빠라고 아무리 철없고 바보 같은 여동생이지만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는 확인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신의 여동생과 부부가 될 남자가 어떤 애인지 확인해 보고자 시누이와 남자친구 이렇게 셋이서 술을 몇 번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가진 이후에 결혼 준비로 돈이 부족했던 두 사람은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네요. 남편은 처음에는 100만 원 정도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얼마 가지 않아 시누이가 꼭 갚겠다며 다시 돈을 요구했고 남편은 자신의 비상금을 털어 다시 300만 원을 빌려주었죠. 그렇게 돈을 빌려간 것만 해도 5번은 넘는다고 합니다. 액수는 500만 원 이상이었고요. 근데 그게 뭔데 왜 빨리 말해봐. 무슨 일인데 그래? 그 돈으로 결혼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저 자식 음주운전 벌금을 내야 해서 썼다고 하잖아. 내가 속이 뒤집어져서 저딴 놈하고 무슨 결혼을 한다는 건지.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희 세 사람은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지금 술에 취해서 거짓말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소설처럼 떠벌리는 건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시누이의 남자친구는 음주운전 경력이 무려 3회 이상이었습니다. 벌금을 이미 2차례나 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은 못 고친다고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죠.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은 초범이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액수였기에 저는 그 사람의 행실이 이제껏 어땠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가뜩이나 없는 살림이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마지막 기한까지 도달한 나머지 결혼 자금을 핑계로 오빠에게 돈을 빌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는 모습에 캐물었던 남편이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것이고요. 시어머니는 물론 시아버지까지 엄청난 충격으로 할 말을 잃으셨고 이 결혼은 없었던 것으로 해야 한다며 노발대발하셨지요. 음주운전 벌금으로 500만 원씩을 쓰는 남자를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는 술에 취해서 온갖 비속어를 퍼붓는 남편을 진정시켰고 가까스로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벌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인간 의심스럽다고 한 말을 흘려들은 거야? 다 필요 없고 시누이가 정말 그 인간하고 결혼하면 두 사람 얼굴 나는 안 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제게 상의도 없이 동생에게 큰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저는 이번 한 번은 눈 감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남자와 결혼을 올린다면 저는 시누이네는 절대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시누이와 관련된 일체 사건들을 듣고 싶지 않다고 강력히 말했습니다. 시누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친정에서 그런 상습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남자의 결혼을 허락했겠나요? 시부모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집안에 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이때까지 딸의 일이라면 다 오냐오냐 받아주던 시어머니까지 미쳤냐고 결혼을 한다면 2번 다신 딸의 얼굴을 안 보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음주운전을 밥 먹듯이 하는 것들은 모두 제정신이 아닌 것들이야. 그런 정신 나간 것하고 결혼. 내 집안에 그런 정신 나간 물건을 가족으로 들여. 정신 차려 이거사. 네 인생 망칠 물건이니까 당장 헤어져. 결과적으로 남편의 폭로로 인해 시누이의 결혼은 엎어졌습니다. 예비 신랑은 몇 번이나 찾아와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런 화려한 과거 경력을 결혼 직전까지 끌고 오는 말도 안 되는 태도는 용서받을 수 없었지요. 시누이는 남편과 시부모님의 반대를 원망하다 지금은 하고 있던 가게도 내놓고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자격증을 공부한다고 하는데 사고뭉치가 눈에서 멀어지니 저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시누이도 지금은 모두를 원망하겠지만 지나고 보면 아마 잘했다고 생각할 날이 오겠죠. 시부모님은 시누이 사건으로 깨달은 점이 있으셨는지 예전처럼 저를 무시하지는 않으신답니다. 오히려 잘 나가는 사장며느님 오셨냐고 떠받들어 주시죠. 저는 원하는 대로 가게를 오픈하여서 지금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매장보다 훨씬 큰 규모에 위치도 좋아서 예전보다 수입은 더욱 좋아졌고요. 아르바이트생도 3명이나 고용한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일만 잘하면 인생은 다 잘 풀릴 것이다 라며 생각하며 살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제 잘못이 아닌 일들에 얽혀서 마음고생하는 일들도 다반사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도 어떻게 헤쳐나가다 보니 지금은 제가 원하는 삶을 실현시키고 있네요. 제가 원하는 제 삶을 주체적으로 살면서 차곡차곡 돈 모으는 재미에 살고 있죠. 이제는 슬슬 이세 계획도 세워보려고요. 자, 저의 장황했던 시댁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주위 사람이 앞으로도 쭉 없으시기를 바라며 저의 긴 사연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